안녕하세요. 일단은 저는 어 SMED 이성민 쌤이고요. 자, 오늘 일단 뭐 시작 전에 오늘 저랑 한진철 선생님께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하기로 했었었는데, 진철 쌤이 이제 어제 밤에 아기가 이제 좀 급하게 좀 아프기도 하고 일이 있어가지고 못하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위주로 얘기하고 급하게 저희 이제 특별 게스트로 한지연 쌤까지 모셨는데, 안녕하세요. 한지연 선생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장비를 아이패드로만 이제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아이패드를 하니까 화면 공유 시에 이제 저희 얼굴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실 얼굴 보셔도 이렇게 꼭 편하진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목소리로 얘기로 이렇게 많이 하고, 어머니들 지금 채팅이랑 뭐랑 그런 것들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저희가 정리해놓고 대답 드리고 이렇게 할 거니까 얘기 편하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주제가 요 화면 지금 보이시죠? 저희 요 지금 저 쓰는 글씨 보이시죠? 어머니들, 그죠? 어, 네, 지금 요 화면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준비한 자료 가지고 브리핑도 하고 중간에 이제 서로 뭐 대화도 하면서 어머니들한테도 궁금한 거 뭐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고, 또 어머니들도 즉흥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하는 주제든 아니든 상관없이 아무거라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릴 거예요. 어떤 주제는 바로 또 얘기를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거는 조금 있다가 약간 한 텀 그 내용이 정리된 다음에 후반에 마지막에 이제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도 이제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그렇죠? 일단 오늘 주제가 킬러 문제. 킬러 문제. 좀 이제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 킬러 문제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왜 킬러 문제를 좀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전체적인 그 배경까지 생각하면 참 너무 깊은 얘기기는 해요. 뭐 교육 정책, 뭐 지금 학교 현장 이런 얘기까지 다 담아야 돼서 무겁기도 하고 깊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뭐 저희가 너무 깊이까지 들어가는 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근데 또 지금 현재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공부하는지, 물론 뭐 어머님들 뭐 너무 잘 아시지만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짚어가는 거는 뭐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 이제 시작해 볼게요. 요 화면 지금 제가 이게 빨간색 동그라미 치는 요 화면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처음에 지금 간단하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기사들이 좀 눈에 띄는 게 있었어서 그 기사들 간단하게 제가 밑줄도 쳐놓고 했거든요. 그거 간단하게만 좀 보시고, 보시면서도 궁금한 거 얘기 주시고, 그 다음에 각각 킬러 문제들이 왜 만들어지고 있고, 뭐 사실 다 답은 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만들어지고 있고, 현재 어떤 뭐 상태들이고, 이게 갈수록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교육과정 변화랑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또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사예요. 여기 뭐 이쪽 의원실에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이제 이게 많은 언론들에서 배포돼서 기사들이 나왔는데, 국가 수학적인 성취도는 높은데 왜 수학 포기자는 늘어날까? 성취도도 높은데 수학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게 전형적인 뭐 K자 형태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제 K자는 양극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국가적인 어떤 수학적인 위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반대로 수학을 포기하고 있는 학생도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자, 자, 여기서 이제 뭐 학교 시험이 수학 포기자에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에서 고등학교 쪽에서는 압도적으로 좀 높고 중학교에서도 이 정도 나왔네요. 가볍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들 보면은 지난 2월 이제 한국의 이제 국가 수학 등급은 최상위 등급인 뭐 5그룹 안에 이제 승격을 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더라도 이제 굉장히 잘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뉴스에서 나왔던 그 허준이 이제 교수가 수학계 노벨상이라는 이제 필즈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한국 수학계는 수포자가 계속 늘고 있다. 어느 때보다 고민을 이제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 기사가 있었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뭐 여기 뭐 민주당 쪽에서는 국회의원이 조사한 내용이네요. 자신을 수포자라고 생각한다라는 비율이 초등학교에서는
11%. 아, 근데 초등학교에서도 좀 많네요. 이거 사실 10명 중에 1명은 나 그렇죠. 네, 수구자야. 수학이 어렵다라고 벌써부터 이제 대답을 한다는 건데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그 비율에 비하면 초등학생 때는 그래도 반대로 얘기하면 90% 정도의 학생들은 수학 할 만해. 나 요 정도는 좀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라고 일단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23%. 아, 이게 뭐 공식처럼 10%씩 딱 늘어나네요. 근데 거의 네. 고등학생이 되면 3분의 1 정도는 네. 네, 수학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벌써 이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더 이제 뭐 AI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세상으로 좀 넘어갈 거고, 수학이나 과학이 뭐 기본 소양처럼 돼버리는 세상인데 수학을 포기하고 싶은 학생들은 이렇게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게 저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네. 부분이기는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자, 100명 중 2명만 맞춘 문제. 이제 킬러 문제에 대한 건데, 킬러 문항, 사교육을 부추기고, 뭐 사실 사교육이라고 하면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나요? 이제 공교육 얼마죠? 공교육 100년? 사교육 5,000년의 역사, 막 그런 얘기. 사실 네, 누군가한테 우리는 이제 신라 무언가, 시대 때부터 사교육이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뭐 사실 아마 사적으로 공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늦으니까 무언가 누군가한테 배우고 하는 것 자체는 뭐 전통이 있다기보다는 그게 계속 존재했었었는데 이 수학 문제들이나 킬러 문제들이 계속 많기도 하고 수학을 잘하는 비법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 어느 정도 답이 있는 방향성도 있는 거기도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또 그 방향 거기까지 이제 도달하는 게 쉽지 않아졌다고 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변별력이란 이름으로 100명 중에 딱 2명 정도만 맞춘 문제도 이 수능 출제됐다. 형태 문제에서 있었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넘어갈게요. 결국 지금 이 네네. 기사에서는 이제 킬러 문제 때문에 변별력을 위한 킬러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원인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수학 포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별력 때문이라는 것 자체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꼭 변별력을 떠나서 자기한테 적절하게 맞춰진 그 학습 과정을 거쳤느냐, 그래서 수학을 충분히 도전할 만큼의 기회를 가졌느냐도 좀 중요한데, 물론 여기서 지금 기사에서 다루는 거는 일단은 너무 시험. 어려우니까 어려운 게 많으니까 도대체 여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무기력이라기보다는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그런 뭐 내용입니다. 음. 뭐 여기 뭐 높았던 20용 문항은 무리식, 절대값, 유리함수 등이 복합적으로 섞여 나와 있는 합성함수다. 어머니 이 말만 들어도 어렵지 않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 그렇게 복잡한 함수를 포함하는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이미 교육 과정에는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실제 네. 시험에서는 그게 사실 지켜지지는 않고 있다. 이제 아이들이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은 책 속에 있는 얘기하고 좀 사실 이 다르죠. 교육 과정과 문제들 보면 저는 뭐 사실 문제집에서도 나오는 것 중에 중일 거 중에서 중일 거 중에서 전 좀 제일 당황했던 그 기억이 처음에 점선면 배우고요. 그 다음에 각도라는 부분, 각을 배웁니다. 각도에서 뭐 반직선 사이 이루는 요 부분, 요걸 이제 각이라고 이제 도형을 정의하고 그냥 각도야 이런 말 나온 다음에 그다음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딱 가면 시계 문제가 나와요. 시계 문제 그래서 그냥 사실 이거 방정식 문제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몇 시일 때 몇 도이냐 몇 분 뭐 몇 도일 때 몇 시냐 이게 각도로 이루어지긴 했는데 이게 나와도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그 개념과 문제들이 분포되어 있는 양은 정말 좀 많이 다른 느낌이 좀 있어요. 게다가 또 요즘 우리 아이들 디지털 시계에 너무 익숙해졌잖아요. 시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날로그 시계 보는 방법을 다시 또 아, 설명부터 또 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뭐 시침과 분침이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움직인다는 개념 자체도 아이들이 잘 그거 이제 예상을 네. 못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저학년인 경우에 저학년 아이들한테 시계 문제를 설명할 때는 뭐 매년 그런 아이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아날로그 시계 보는 방법 자체를 잘 몰라서 네. 거기부터 문제가 좀 생기기도 하고 그 문화가 변하는 부분도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힘들죠. 뭐 잠깐 뭐 가볍게 딴 얘기 잠깐 하고 가자면 그 뭐 세상이 많이 변하니까 한 1년, 한 2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1년인가 2년 전쯤에 학생 중에 한 명이 처음으로 선생님 저 책 말고 아이패드에 필기해도 되나요? 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뭐 그런 변화, 뭔가 역사적인 뭔가 이제 종이가 사라지는 시대가 오는 것인가라는 그 느낌도 있었고 또 재밌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저 연필 좀 깎을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필 깎기를 줬는데 그 아이는 손으로 돌려서 깎는 연필 깎기를 태어나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던 음, 거예요. 그러더니 연필로 그 연필 깎는 구멍에만 손으로 혼자 이렇게 계속 찔러보면서 이 기계 작동 원리를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면서 그러니까 아 우리가 다루었던 많은 것들이 생각보다 좀 다른 뭐 그런 것들도 좀 네.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잠깐 딴 길로 좀 네. 새긴 했는데. 이런 것도 있어야 저 중간중간 지루하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은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여기 제가 뭐 킬러 문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들 나왔고 이런 문항은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은 뭐 되게 이제 불리한 뭐 형태들이었다라는 뭐 그런 기사들이 간단하게 요 네, 마무리가 그렇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제 교육과정에서 복잡한, 그러니까 지금 이 22번을 예를 들었을 때 교육과정에서 복잡한 함수에 대한 걸 다루지 않는다고 하면 교과서에는 정말 그런 문제가 없어요.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 교육에만 충실한 친구들은 정말로 그냥 교과서 스타일의 문제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수능 22번 같은 복잡한 이제 여러 가지 함수가 섞여 있는 합성함수 관련된 문제를 그냥 그 자리에서 처음 문제를 받고서 열심히 수능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 시간에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제 고민부터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기에서 오는 격차. 결국 그것 때문에 사교육을 받지 않은 친구들이 킬러 문제를 만났을 때는 확실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네. 슬픈 현실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다양한 문제들 사실 뭐 문제도 제가 최근에 뭐 들은 문제 유형도 있고 그런데 정말 어떤 교육 과정의 형식이나 그 틀에 살짝 한 발짝 발을 담그곤 있는데 전혀 상관없는 완전 그런 독특한 문제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 과정에서 창의력, 창의 사고력을 네, 강조한 게 벌써 뭐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네, 그게 계속 이제 유지가 돼 오면서 조금이라도 관련돼 있는 문제면 다 이건 끌어가서 창의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라고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아, 그러면 뭐 교육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문제입니다. 출제하는데 뭐 오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와 같이 돼버리니까 사실 뭐 저희가 직접 출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상황에서는 앞으로 아이들이 만나게 될 시험 상황을 뭐 예측하고 대비해주는 수밖에 없죠. 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간단하게 표를 쭉쭉 보고 이건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수학 시험이 수학 포기자를 발생에 영향을 준다. 중학생, 고등학생, 요거 아까도 고등학생들 엄청나죠. 이제 왜냐면 이 친구들은 그 킬러 문제를 학교 시험에서도 만나고 모의고사에서도 만나고 수능 기출 문제에서도 만나고 계속 만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체감하는 그게 훨씬 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 아마 1등급이겠죠? 멋진 친구들. 잠깐 이게 자, 등급으로 하시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얘가 2등급까지. 2등급까지 되는 거예요. 2등급까지는 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면 않아. 아예 극단적으로 양끝 학교 수학 시험 때문이 아니라 그냥 수학 자체 때문이다라고. 이런 거 요거 네, 학교 네. 때문은 아니다. 네, 그냥 난 수학 수학이 자체. 싫다. 양쪽에서 이렇게 조금씩 네, 빠진 그렇죠. 거. 네. 전교 공포에서 네. 그 양 극단에 있는 친구들. 이만큼의 이제 똘똘한 친구였을 수도 있고 또는 양쪽에 약간 네. 1.5등급 정도 수준까지 안에 있는 네, 양쪽들. 네. 잘 넘어가겠습니다. 자, 변별력 때문에 가르치는 내용보다 더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실제 선생님들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매번 조금 다르게 변별력을 가지고 이제 내야 하는 마음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게다가 이제 또 제가 이제 한때 네. 한때 잠시 학교에 또 있어 봤지 않습니까? 이게 변별력이라는 부분에서 실패하면 불려가서 혼납니다. 네. 이 변별력 이거 뭐예요? 다 전원 다 100점이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이미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에 있었고요. 이제 중학교에 있을 때 이미 그때도 절대평가가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A 등급이 얼마나 많이 나와도 사실 상관은 없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젊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그래도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개라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좀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은 그런 의욕도 굉장히 넘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학교에서 예상보다는 이제 좀 원하는, 희망하는 그 이상으로 좀 높은 등급이 많이 나오면 이제 선생님 이번 시험에서는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내는 게 조금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다음번 시험에서는 조금 더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요구가 들어올 수밖에 네. 없어요. 그렇군요. 네. 자, 요렇게. 자, 그러면 다음 수업에서 배운 내용보다 수학 시험 문제가 과도하게 어렵다. 자, 근데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진짜 보세요. 압도적이죠. 네, 이게 그럼요. 실제 뭐 중학교도 이제 학교마다 분위기는 다르지만 좀 심화. 요즘은 이제 뭐 자유학년제 해서 중2 때나 이제 겨우 시험을 처음 보잖아요. 그때 학교마다 뭐 평균을 한 7, 80점 만들고 싶은 학교들도 있고 40점 만들고 싶은 학교들도 또 여전히 있고 고등은 뭐 대부분 그냥 그런 식으로 막 내버리니까 왜냐면 고등은 이제 내신 등급이 나와야 되니까 줄 세우기가 돼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좀 과도하게 어렵게 내는 부분 있다. 요거 이제 그다음에 학교 수학 시험이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에만 몰두하게 만든다. 뭐 사실 그렇죠. 이게 시간 안에 얼마나 빨리 풀 것인가. 막 네, 시험이라는 거에 막 전략도 세워야 하고 모르면 네. 빨리 패스하고 아는 것부터 해야 되고 또는 뭐 각각 이 얼마나 빨리 계산하느냐를 체크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시험에서는 그 시간 안에 절대 모든 문제를 풀 수 없게끔 만드는 시험들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냥 아이들한테 그래서 너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자라는 그 형태의 맞아요. 전략들을 좀 네. 보는 경우들도 있고 그 순간적인 전략 잘못 세우면 이렇게 한 문제 걸려 있는 거 살짝 잡혀 있으면 많이 못 풀기도 네, 그래서 하고 이제 예전에 고등학생들 내신 대비할 때 특히 이제 고1, 1학기 중간고사,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이죠. 첫 번째 중간고사 대비할 때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까지 저는 했었어요. 네가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버리고 문제를 재빨리 한번 스캔하면서 네가 도전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건지 먼저 콕콕콕 집어놔라. 네, 아니, 내신 대비하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듭니까? 네, 참, 네, 그때도 씁쓸하면서 네, 그렇게 공부를 가르쳤었죠. 자, 이런 건 뭐 설문조사 가볍게 보시고요. 네, 이거 출처도 밝혀야 되나요? 이거 영상으로 또 유튜브 여기서 이렇게 네, 올랐던 밑에, 네, 기사입니다. 출처 나와 그림을 좀 그려본 건데 네, 컴퓨터로 그려봤어요. 일단은 각각의 우리가 뭐 학교 시험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는 기하 대수, 그냥 중학교 과정이나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다 큰 틀에서는 대수고 도형의 성질들을 응용한 큰 틀의 대수잖아요. 네, 맞아요. 물론 조합도 좀 있고 하지만 그리고 이제 대치동이라는 기준으로는 어떤 KMO나 어떤 경시 기반으로서 그 과목을 나누는 것 자체도 익숙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네 가지 영역으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일단 기하, 대수, 뭐 정수, 조합 이렇게 네 가지고요. 자, 이것은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각각의 어떤 개념의 심화 과정이나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 그게 뿌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한 단계 더 들어가서는 어디에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마치 데이터베이스가 어딘지 주요 자료의 출처가 어딘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기하부터 보도록 할까요? 제가 보통 담당하는 기하. 네. 기하는 어머니들이 이제 가끔 질문하셔요. 선생님, 고등학교 과정에서 기하 배우는 거 그런 거는 뭐 중학교 과정이랑 얼마나 다른가요? 뭐 이런 질문들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 평면적인 그 도형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이제 중등에서 다뤄지는데 이게 뭐 거의 90%뭐 100%에 가깝게끔 도형에 대한 성질은 거의 대부분 중학교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중학교에서 도형을 끝냈고 이제 다시는 안 배우느냐? 요건 아니고 고등 과정 가서도 중등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응용하는 문제들이나 이건 당연히 알고 있지라고 하는 여러 가지들의 그 아이디어들은 또 적용돼요. 고등 이제 근데 특히 평면기하 자체는 중등에서 끝나죠. 그죠. 평면기하는 중등에서 끝나고 그러면 상당수 내용은 경시. 사실 이 기하라는 것 자체를 경시 안에 완전히 포함해도 되지만 경시급으로 분류하기에는 좀 쉬운 내용들은 여기 좀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이 기하라는 것 자체의 심화는 경시에 포함을 돼 있다. 고등 과정이나 그렇게 따로 나오는 게 아니고 경시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화 문제들, 어떤 특정 개념에 대한 심화 문제들은
대부분 경시에서 끌어갖고 온다. 그것을 변형하거나 숫자 대입하거나 아니면 뭐 약간 과정을 낮춰 보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을 줘서 기하에 대한 내용. 대수에 대한 내용은요. 자, 요거 제가 그렸는데 지현 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등은 고등 안에 포함된다. 제가 이거 혹시 보이신 살짝 삐져나가게 할까요? 근데 뭐 삐져나갈 거 없어요. 네. 대수 같은 경우는 네, 중등에서 고등까지 이렇게 쭉 흐름이 이어지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중등이 고등에 먹히는 게 맞기 때문에 네, 조금도 삐져나가지 않게 너무 완벽하게 잘 네. 그려주셨어요. 그래도 너무 속 들어가지 않게 살짝 접선으로 제가 이렇게 접하게 그려봤어요. 네. 그리고 대수라는 건 물론 중등의 심한 문제들도 이제 경시가 있지만 약간 대수 문제들 중에서는 좀 대수에서도 경시 파트가 좀 네, 있고 그런 경시 이 부분이 스타일이라는 거죠. 일부 섞여 있는 그런 문제들도 좀 있다라고 네. 봐서 고등과 공통을 뒀고 중등은 사실 고등 안에 쏙 들어가고 그 중등의 심화는 고등이기도 하고 맞아요. 어떤 거는 경시 일부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거의 저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고등과 기준이죠. 경시 쪽에 요 어떤 교집합이란 단어 요즘 많이 안 쓰죠. 집합 많이 안 해서 너무 후반에 배워서 그래서 이 공통 부분으로 살짝 잡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에서는 중등에 대한 또는 고등에 대한 심화 문제들은 중등에서의 심화 문제는 고등 걸 고등에서. 끌어내리는 건 네, 많고 맞아요. 가끔 경시 기반인 게 가끔 있는데 대부분 고등 거 끌어내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등에 대한 심화 문제는 당연히 뭐 어떤 경시 쪽이나 대학 교재나 그쪽에 있는 내용을 일부 끌어내리는 어떤 모의고사 형태의 응용 문제나 그런 문제들이 다소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다음 지금 어머니도 질문 들어오고 있는데 요거 소개하고 질문들을 살짝 소개하고 바로 얘기하거나 뒤에 얘기하거나 또 해보도록 할게요. 조합입니다. 조합이라는 게 전 이게 제일 좀 심각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실제 아이들을 제가 이제 한번적으로 이 어떤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될 어떤 학습의 양은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양은 약간 기준이 있죠. 근데 교육 과정이 계속 변화하고 아이들도 변화하고 코로나도 생기고 유튜브도 생기고 이런 많은 변화들 속에서 아이들의 성취도나 그런 것들이 계속 막 변화합니다. 근데 물론 얘기하죠. 선생님들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맨날 들은 얘기. 야, 너희 선배들은 잘했는데 너희는 왜 이러냐. 야, 요즘 애들 공부 못해가 계속 진행됩니다. 네. 계속. 진짜 이게 계속 제가 최근에 봐왔던 한 2, 3년 사이에는 교육 과정의 변화랑 코로나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변화하는 건 전 처음 봤어요. 진짜 낭떠러집니다. 물론 그 안에서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특히 조합적인 능력은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초등 과정에서 이 조합이라는 파트, 경우의 수라는 파트가 사실상 없고요. 가능성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한 페이지나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없어요. 그럼 중등에서 예전에는 초등 심화에서도 엄청 했거든요. 그리고 초등 쪽에서 잘한 친구들은 경우의 수 쪽에 대한 이 조합에 대한 부분 능력치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럼 조합을 사실상 처음 배우는 게 2학년 2학기의 마지막 그 한 단원에서 살짝 배웁니다. 근데 예전에는 중학교 과정의 심화가 고등에 있는 상당수 조합을 거의 다 포함할 정도의 내용까지도 가고 응용 문제도 많고 했었거든요. 지금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지고 아주 기초적인 내용까지밖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하나를 얘기하면 줄 세우기 말고 배우는 게 없어요. 중등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고등 때 이제 수학 하 뒷부분에 뭐가 나오죠? 네. 순혈조합 나오죠. 경우의 수 나오고 순혈조합 네.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다 포함시켰는데 고등에 있는 순열 조합이 중등에 있는 내용을 거의 다 네, 포함한다. 네, 맞아요. 뭐 약간의 어떤 수용도나 카운팅이 아주 기본적인 것은 살짝 삐져나가지 않나 잡아보긴 했는데 이건 그닥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상 거의 포함된다. 그리고 하나 더, 이 모든 내용은 경시 안에 포함된다. 맞아요. 경시, 조합의 끝은 경시에 있습니다. 이 정도. 자, 그다음 정수. 사실 이 정수가 가장 거리감이 좀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 0,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숫자들에서 성립하는 성질들을 다룬 게 정수고 막 합동식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이론들이 있는데 중등에서도 정수에 대한 거 배웁니다. 3의 배수, 뭐 4의 배수, 판별법, 최소 공배수, 최대 네, 그런 공약수. 것도 다 정수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소인수분의 수를 다루는 거예요. 네. 중등에서 수를 다루는 그 수적 능력이 있고 고등에서는 그것에 대한 조금 더 심화 정도나 이제 정리를 하고 응용 문제들이 좀 나오는 정도고 특별히 더 추가되는 게 뭐 숫자 낭수셈 정리 정도를 숫자를 응용하는 문제들이 좀 근데 있는 요즘 정도. 그런 것들이 공식적인 교육 과정에서는 빠진 거고요. 근데 그런 걸 알면 이제 고2 과정 수열 부분에서 일반 항구하고 할 때 훨씬 더 유리해져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공식적으로는 빠져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정수 부분은 흔히들 얘기하는 완전 경시다라는 부분에 상당수 포함됩니다. 아주 뭐 기초적인 걸 제외하고서는 정수의 끝은 경시에 있다. 그럼 고등에서 관련된 정수 관련된 숫자 문제들 중에서 심화 문제들은 경시 있는 문제들을 끌어갖고 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들었던 문제 중에서 수열이래요. 수열. 수열인데, 자, 뭐 정확히 저도 문제는 기억은 안 나는데 2의 거듭 제곱꼴이 1, 2, 4 해가지고 1024까지 이렇게 써 있대요. 그리고 이 각각의 앞에 모든 숫자들의 기호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인데 그게 확정된 건 아니랍니다. 각각 앞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뭔가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520 뭐 9다. 뭐 이때 이 전체 식에서 플러스는 몇 개 있냐? 이게 뭡니까? 이거는 최근에 이제 저 아는 지인 선생님인데 그 강남 대성 거기서 이제 재종반 아이들 이제 가르치고 하는데 이제 뭐 그 선생님이 이제 담배를 뻑뻑 피시면서 한숨 쉬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뭔가 이게 정수적인 어떤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하기도 이게 힘들고요. 거듭 제곱꼴로 나타나 있긴 하지만 물론 약간 이것은 경시나 창의 수학이나 그런 거 해본 친구들 아마 그런 데서 좀 갖고 오거나 응용한 문제일 건데 뭐 가장 큰 값은 뭐 참고로 이게 거듭 제곱꼴이면 이만큼 다 더한 게 요거보다 살짝 작잖아요. 그럼 이제 이 값이 음수면 이걸 다 더해도 음수가 돼버리니까 이 값이 양수라는 것은 얘는 플러스여야 하겠다. 이해되나요? 너무 죄송합니다. 수학적으로 네. 들어가서 이게 뭡니까 이게? 네. 그래서 지워야 되겠어요. 보니까 스트레스 네, 받아. 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들의 문제들도 계속 경시, 창의사고력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경시에서 만들어 왔던 데이터들은 계속 쌓여가고 있고 비슷한 응용 문제들이 심리형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뭐 모의고사 형태로든 그렇게 계속 포함되고 크게 한번 포함되면 어디가 이제 문제집에 포함되고 그렇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요 정도. 잠깐 질문 들어온 것들을 어머니들 채팅 남겨주신 거 소개하고 어떤 거는 지금 어떤 건 좀 후반으로 미룰게요. 일단 첫 번째 수능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심화 공부를 경시나 KMO, 뭐 평기야, 평면기 아이디어까지 공부하고 고등까지 가는 게 좋을까요? 너무 무거운 질문인데 네, 이게 무거워요. 조금 더 후반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할까요? 이런 질문 있었습니다. 후반에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혹시 간단하게 하실 얘기 있어요? 간단하게는 글쎄 일단 저는 이게 정답은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 뭐든 그거죠. 뭐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지만 이게 필수 과정입니까?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까?까지 질문을 하신다면 이게 그렇게까지 또 필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걸 했다고 해서 무조건 심화 문제를 푸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를 했을 때 아이의 사고력이 좀 확장되는데 도움이 되기는 되는 건데 무슨 네, 얘기 조금 하시는 거예요? 애매합니다. 네, 이거 죄송합니다. 후반에 같이 다뤄보고 그 네. 밑에 거는 되게 중요하니까 이거 좀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능 질문 하나 또 있네. 자, 일단은 중등 대수가 자 보세요, 어머니. 중등 대수가 고등에 포함된다면 중등이 안 끝났어도 고등부터 그냥 먼저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중등은 해결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는 뭐 결론부터 보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등을 알면 잘하고 중등은 있으면 절대로 안 하죠. 중등은 알아줬다기보다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10년 전쯤인가요? 15년 전쯤인가요? 대치동에서도 중등이 안 끝났어도 고등부터 가면 됩니다라는 그 스타일이 되게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이거 저는 이렇게 비율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 뭐 이게 좀 찾고 싶은데 자,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약간 이제 저희 애들 더 아기 때의 모습이 조금 생각이 나면서 제가 그때도 설명했던 어머님들한테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애가 걷고 뛰고 할 줄 아는 애면 기는 거 알아요. 당연히 기고 잡고 서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그거를 근데 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제 겨우 잡고 설랑말랑 하는데요. 일단 뛰는 얘 것부터 일단 시켜볼까? 좀 뛰어볼까요? 아니요. 일단 기초 체력을 만드시고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고 그 다음에 뛰게 만드세요가 제가 드리는 답이었었어요. 그렇죠. 적절한 예인 것 같아요. 이 중등 수학의 존재는 고등 수학을 가기 위한 탄탄한 어떤 발판인 거거든요.
이게 충분히 되지 않으면 고등 수학의 성취도는 나오기가 힘듭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근데 끙끙대고 막 몇 번 돌리고 몇 번 돌리고 계속 돌려서 해서 고등께 정말 자기게 겨우 됐다면 중등 거에 해당되는 상당수 내용은 한 것일 거예요. 근데 너무 중등 길죠. 중등 걸 보고서 제대로 자기 걸 만들고 고등 거 가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 겁니다. 훨씬 그리고 힘들고, 아이들도 지쳐요, 네. 여기에서. 네.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책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5개념이 생겨버리면 그 5개념을 수정해주기에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부분, 그 부분도 좀 조심해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질문 주신 게 이제 수능과 강남 고등 내신을 목표로 한다면, 네, 이제 강남 수능과 이제 강남 고등 내신을 목표로 한다면 중등 심화와 고등 선행은 어디까지 푸는 게 이상적일까요? 어디까지? 제가 이거 지금 제가 어머니들 채팅창이 그대로 노출되는 건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요거 적어주세요. 제가 말 좀 하고 있을게요. 네네네. 일단은 네. 저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연 쌤이 얘기했었던 중등 대전 충분히 완료하고 가야 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시는 거고, 중등 심화 고등 선행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근데 이게 저희가 최근에 다룬 적이 있어요. 어디까지 하고 가야 되느냐? 사실 정말 상위권 아이들은 다 보고 가잖아요. 다 거의 다 보고. 네. 사실 이거 뭐 곧 수능 봐도 되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거의 다 보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 덜 보고 가도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고등에서 상위권을 가기 위해선 상당수 고등 거를 보고 가야지 시간 확보가 되더라. 그게 아니면 힘든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도 그 안에 아닌 친구들 중에서도 성공하는 아이들이 일부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라는 현실적인 부분은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받느냐. 그렇죠. 어디까지가 아니라 어디까지를 도대체 어떻게 잘 만들어 놨느냐가 중요한 거고, 중요한 거는 수학이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그냥 영역만 넓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수학적인 논리적인 것으로 하나하나 쌓아가지 않으면 다 거품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는 잠시 후 이제 문제집 통해서도 좀 얘기 드릴 거니까 제가 정리된 내용도 있다 하고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이것도 화면 공유에서 나오게. 자, 이거 네. 수능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해 심화를 경시나 KMO, 평기야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이거는 가볍게 대화를 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수학 문제가 어려워지나요?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일단 계산이 복잡하면 수학 문제가 어렵죠. 혹은 하나씩 주고받기. 아니야. 그래요? 알겠어요. 동시에 한 번에 다 하지 마시고. 네. 계산이 저는 복잡하면. 계산이 복잡해지면 아이들은 어렵다고 느끼죠. 저는 문제가 길면, 아, 요즘은 점점 그쵸. 진짜 많이 문제 긴 거 잘 이해 못해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점점 더 길어지죠. 맞아요. 하나씩 계속 얘기하다 이해하기 못한 사람이 지는 것으로. 그런가요? 그러면 영역이나 단원이 통합된 거. 예를 들면 아이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형의 융합. 방정식이거든요. 융합형. 네, 도형인데 방정식으로 푸는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문제가 또 어렵게 느껴지죠. 저는 생각이 잘 안 3, 나는데요. 2, 1, 땡. 개념에 대한 아주 깊은 걸 물어본다든가 원리를 너무 깊게 물어봤을 때 보통 원리까지 아주 깊게가 안 된 경우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제 저로 넘어온 건가요?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선행인 경우. 네. 그게 중등에서 아이들이 많이 느끼죠. 네. 사실은 중2에 나왔는데 사실상 중3 문제인 건데 숨겨서 네, 나왔다. 혹은 중3 문제를 문제인데 고등권. 알고 보니 고등권 거. 네. 그런 경우에도 이건 좀 배신감 들죠. 네. 그래서 저는 도형을 많이 수업하니까 황당한 것 같은 얘기 하나 드리면, 네.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집에 네. 그림이 너무 작게 나오죠. 그럼 아이들이 도구적으로 다루질 못해요. 그림에 표시가 안 되니까. 네네네. 그런 것도 실제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죠. 조건을 좀 정확하게 찾을 수 없는 경우들. 대수에서는 약간 비슷하게요. 미적분 한 수투 정도까지 넘어가서는 아이들이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를 모르거든요. 네. 그래프를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되면 그 막막함, 거기에서 오는 그 체감 난이도가 확 높아지죠. 뭐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요즘에서 비긴 거로 네. 자, 넘어갈게요. 자, 심화 문제 도대체 어떻게 탄생하느냐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 네. 개념을 확인도 하는, 그러니까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에 대한 문제도 내기도 하고 개념을 또 확인도 하고 연산적인 문제를 내기도 하고 쉬운 또 약간 유형별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할 겁니다. 네, 또 이 세 개의 순서대로 실제 수업이 진행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변별력이란 이름으로 또 심화 문제가 필요해야 그 아이들이 일명 줄 세우기를 할 수가 있는 맞아요. 거예요. 네. 등급도 나누고, 그렇죠? 변별력. 이런 것 때문에 심화 문제가 나온다. 아까 얘기 드렸었죠. 네. 자, 심화 문제 탄생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현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2022년 가벼워진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네. 변화가 얘기할 게 많잖아요. 뭐 몇 년 됐지만 피타고라스가 요즘 아이들은 피타고라스는 당연히 중2에 있는지 알아요. 근데 얼마 전에는 왜 이거 중2로 내려왔어요? 라는 아이들이 그 딱 있었었는데 과도기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중2에 있으니까. 근데 피타고라스가 중2에 내려오면서 정말 심한 문제나 개념들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사라졌고 뭐 루트에 대한 부분, 곱셈 공식이나 부분이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거의 중등 과정에선 제대로 안 다뤄지는 부분이라고 좀 많이 느껴지기도 했고. 그렇죠. 이게 지금 벌써 언제부터예요? 그 학습 부담 경감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교육 과정이 가볍게 학교 시험도 부담 없이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추세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집이든 어디 교과서에 다뤄오고 있는 이론의 총량은 예전보다 중등이든 고등 기본적인 과정들이 하나씩 더 뒤로 밀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원래 중학교 때 다뤄준 내용이 빼서 고등으로 가거나 더 뒤로 가거나 아예 안 배우거나 계속 빠지고. 네. 그래서 실제 고등 과정은 폭탄을 맞았죠. 네. 자, 그래서 교육 과정은 실질적으로 계속 덜어지면서 쉬운 내용만 담아지고 있다. 그러나 따단 네, 그동안 이제 심화 문제는 매년, 매 학기, 매 시즌마다 차곡 쌓이고 있어서 그 데이터가 아주 충분해졌고 예전 심화 문제 스타일은 이제 기출 문제가 되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본 적 없는 네, 세상에 없던 것 같은 문제가 다시 또 두둥 나와야지. 등장해야 하는 그게 모두한테 처음 등장한 거니까 일명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네, 거죠. 왜냐하면 그냥 문제집이 있는 거 다 풀어본 아이들이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처음. 네, 저는 설명회든 뭐든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 와, 이건 이제 나중에 미래에 태어날수록 신기술도 보고 뭐 지금 옛날에 없던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 이런 거 사실 좋은 장점도 많지만 스마트폰, 근데 세상의 어떤 흐름 중에서는 특히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전국에서 어떤 뭐 닮음이라 칩시다. 닮음에 관련된 전국에서 심화 문제가 1년에 한 5개 정도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학교 선생님들, 학원, 어떤 다양한 이유로. 그럼 이게 1년에 5개씩만 늘어나면 한 100년 있으면 닮음만 10유형 엄청 어려운 게 그 500개는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런 걸 다루면서 공부하기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많은 단원이나 그쪽에서 심화 문제들이 계속 증가한다. 네. 그러면서 결국 아무리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는 쉬운 걸 배우는데 시험에서는 어려운 걸 풀게 되니까 체감 난이도는 그 갭은 너무너무 이제 커지는 거죠. 그쵸. 약간 갑자기 그 밥 아저씨가 생각이 나네요. 아, 미술. 톡톡톡 해놓고 참 자, 쉽죠. 여러분 요거 배웠죠? 자, 각도입니다. 각도. 자, 이 시계 문제를 풀어보세요. 참 쉽죠? 이렇게. 네. 참 체감 난이도가 네.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워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 심화 문제들에 대한 구분을 저희가 조금 해봤어요. 어떤 형태들의 심화 문제들이 존재하는가? 자, 저희도 이렇게 좀 정리해봤는데, 지현 쌤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근데 아마 간단하게 이제 제목만 봐도 느낌은 오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정의 자체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고 있느냐. 뭐 이제 이 부분에서 수학적인 경우들 그 정의, 그 의미부터 소개가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제 공부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이거 그냥 얘들아 그냥 받아들여 이해하고 넘어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제 그 문제에서 다루게 되면 아이들은 난이도가 이제 높다고 느껴지죠. 또는 계산 복잡하면 네, 당연히 아이들은 복잡하다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디 가고 있는지 갈 길을 잃고 헤매는 거거든요. 또는 지문 자체가 너무 길거나 수학적이지 않은 이제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자체에도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단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 물론 아이들 이제 복합형. 네, 각각의 단원에서는 공부를 잘 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섞여서 나오면 이게 예전에 배운 그 단원을 이용해야 된다는, 끄집어 와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요. 학년 초월 이게 이제 아까 이건 정말 말씀드렸던 나쁜 것 같아요. 나 이게 반칙이에요. 제일 나쁩니다. 제일 이게 초월 네, 이게 말이 뭐 이렇게 유형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상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을 끌어내려 갖고 온 거거든요. 제 창의 사고를 이거 좋아요. 사실 문제 되게 좋은 문제기는 해요. 실제 아이들 이런 거 이제 풀리든 안 풀리든 한번 몇 날 며칠 고민해보자 하면 거기서 아이들이 확실히 이제 생각하는 폭이나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게 있는데 그걸 시험 문제로 내면 어떻게 시험 시간 안에서 그 고민을 충분히 합니까? 그러니까 좋은 문제이나 시험 문제로는 적당하지 않은 문제인 거죠. 오히려 이제 뭐 평소에 어떤 과제로 좀 고민할 과제를 준다든가 아니면 보통 이제 대학교에서는 이제 이런 고민할 문제들을 이제 이런 걸 이제 네, 이런 교수님들도 이런 건 시험 문제는 잘 안 내시거든요. 평소에 이제 과제를 제출을 하라고 하셔서 뭐 시간을 뭐 1주, 2주, 3주 정도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뭐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뭐 고민하는 시간도 좀 같이 가져보고 이런 것들인데 이제 팀별 과제가 돼야 할 만한 문제들이 시험에서 이제 좀 출제가 된다는 거 또는 네, 이 심화 혼합형 자, 이름만 들어도 약간 네, 답답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상의 심화 문제를 이제 섞는 것도 가능해져요. 예를 들면 수학적 정의 자체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계산도 복잡하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요. 네, 네, 너무너무 어울리는 이름이죠. 킬러 문항. 또는 네. 경시문제 변형이요. 사실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들, 경시까지 공부를 했었어야 직접 그 내용을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고 풀 수 있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네, 실제 좀 아이들이 만나게 되는 문제 유형이라는 거,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저 이 표를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신 오늘 참여를 못하신 진철쌤에게 다시 네, 한번 감사를 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진철쌤 고생하셨어요. 정리 잘 해주셨는데 네, 아쉽게도 다음번에 또 찾아 같이 뵙도록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심화 문제들 존재합니다. 자, 일단은 대수랑 기하에 대해서 저희가 몇몇 예를 좀 준비해 봤어요. 간단하게 대수 부분은 원래는 진철쌤이지만 지금 네. 이제 지연쌤이 그리고 기하는 제가 간단하게 사실 이 문제들을 여러 어머니들께 하나씩 다 이해시켜 드리는 건 좀 힘들겠지만 이런 형식으로 나온 게 있어요라는 부분.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거 풀이를 네, 하기는 힘들고 네, 네. 소개만 좀 드릴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정의와 개념. 방정식을 풀고 싶은 문제인 건데 이게 여기서 1차 방정식이란 말이 없네요. 네, 그것 때문이에요. 그냥 방정식 ax-b는 0 이거에서 이걸 1차 방정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1차가 아닐 수도 있는 어떤 뭐 부정 혹은 불능의 방정식으로 접근할 A가 것인가를 0일 수도 있는. 네, 생각해야 되는 문제. 또는 자, 두 번째 이 유형들 보시면요. 방정식의 해의 합을 구하여 방정식을 풀라는 문제인 건 맞아요. 근데 풀이 방법이 절대값의 정의 자체를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절대값의 정의를 실제 이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문제를 풀 때 풀이 과정이 훨씬 더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혹은 아예 접근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또는 네, 보시다시피 복잡한 연산이에요. 학년이 조금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거 보면 막 도망가고 싶어요. 네, 실제 계산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들도 너무너무 많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A 곱하기 B의 제곱 나누기 C 이런 걸 구하시오. 이렇게 네, 뭐 그런 문제들까지도 나오기도 이렇게 하고요. 해놓고 네, 여기에서 정말 네. 이렇게 조금 삐끗하는 경우에는 계산 방법을 다 알지만 답을 틀렸어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생기는 거고요. 네, 문제를 읽지 말아주세요. 네, 안 얘기할게요. 네. 그런데 아이들은 이 문제를 읽고 답을 구하는데 3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해야 된다는 거. 3분 동안 이해하는 게 아니라 네, 답까지 내야 된다는 거요. 국어 문제 아닌가요? 이게 좀 많이 아이들을 좀 힘들게 네. 하죠. 네, 또는요, 이제 사실 이게 부분분수. 부분분수 유형인데요. 이 부분분수가 원래는 어디에서 공식적으로 소개되냐면 원래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요. 그것도 고등학교 1학년 수학 하에서 2학기 과정이죠. 수학 하에서 유리식을 배웠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 문제가 언제 적용되냐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유리수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 단원에서 그냥 이게 이거거든? 이건데 이용해서 해봐. 그럼 이 말이 애들은 나왔으면 다행이에요. 그쵸. 이건 그나마 친절한 문제긴 하죠. 이거 개념을 응용하라고라도 써 있잖아요. 이런 거 안 써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맞아요. 네. 이건 반칙이에요. 네. 또는 이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 부직선이 일치한다, 평행한다 이런 거는 1차 함수에서 나오는 얘기죠. 근데 결국 이걸 이제 경우의 수, 확률로 접근해서 답을 구해내라. 이건 이제 두 개의 단원이 좀 섞여 있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걸 거고요. 이제 이 마지막 문제 같은 게 창의사고력의 좀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건데 근데 연립방정식 푸는 거 맞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연립방정식 하면 뭐 가감법이나 대입법 같은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선 이 방법 말고 뭔가 새로운 방법을 한번 찾아내봐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가 뭐 풀이까지 하기는 좀 길죠. 근데 홀짝성을 좀 이용을 하는 거예요. 간단히만 첫 번째 설명 것만 좀 가능하신가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바꿔서.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얘가 밀려가지고 네,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 얘가 A 가지고 이제 묶으면 BCD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근데 357은 홀수거든요. 홀수는 거듭 제곱을 해도 계속 홀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자연수 두 개를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둘 다 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얘도 홀수가 되는 거고 얘도 홀수가 되는 거죠. 이쯤에서 같은 방법으로 해서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 얘가 홀수면 얘가 짝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짝수가 되려면 BCD가 짝수가 하나라도 돼야 짝수가 있어야 되는데 되는데 근데 밑에서 같은 방법을 하면요. 여기는 B로 BCD2로 네. 묶었을 때 BCD가 각각 홀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적어도 하나가 짝수 돼야 되는데 모두가 홀수가 돼야 돼? 그러면 연립방정식 자체를 풀 수 없어? 근데 여기서 그래요. 이 풀이는 그렇다고 치는데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그동안 가감법이랑 대입법밖에 안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이거 두 가지밖에 안 가르쳐줘 놓고서 갑자기 홀짝성으로 접근하라는 게 어딨어요. 저는 그거보다 훨씬 큰 배신은 네. 자, 이 문제를 한창 고민한 학생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저 너무 모르겠어요. 저 이거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애한테 마지막 선생님이 이 문제 정답은 답이 없다야. 아니 답이 없음을 그러니까 해를 구하라라고 해놓고 그거 정말 진짜 반전이잖아요. 이 문제 답은 그쵸. 답이 네. 없다다. 네. 이거 철학 수업이 있는 철학 수업. 네, 비슷한 예를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 이제 뭐 네. 참이면 증명하고 거짓이면 발기를 들라. 그러면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죠. 네. 자, 그럼 이런 형태들 봤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기하 쪽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기하는 어머니들 보시기 좀 편할 수 있어요.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일단은 아까 질문들에서도 좀 남긴 내용 중에서 평면기하의 아이디어나 어떤 뭐 경시 쪽 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기하 내용 정리된 게 평면기하의 아이디어거든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개인적으로 좀 화가 나는 스타일의 문제예요. 뭐냐면 사각형이 있다. 여기 각이 같다. 뭐 숫자들은 7, 4, 3, 6이다. 이때 x 곱하기 y를 구하시오 이게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풀지 x 곱하기 y 하다가 좀 심화까지 한 친구들은 연장선 그어서 뭐 메넬라우스 정리 그런 건가 이 생각도 하는데 막막합니다. 근데요, 이 풀이가요. 자, 이게 심화 문제 탄생의 한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림도 완벽하게 이거 아마 복사해서 붙이면 일치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숫자가 돼 있어요. 네, 제가 이거 문제집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갖고 와 본 거예요. 그 뭘 수정한 게 아니고 여기서 AB 곱하기 CD를 구하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에 지금 남은 선분들의 양을 보겠습니다. 이런 선분들이 남았는데 PA, PD, PB, PC 딱 이 선분들 그러니까 이게 신유형을 만들라고 어느 문제집이든 뭐 어떤 학교에서든 뭐 그런 압박이 좀 들어왔을 때 누구나 머릿속에서 뿅 하고 생각해내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좀 자료를 찾고 모아분석을 변형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방식인 건데 이런 식의 어떤 경시의 하나의 이론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숫자 대입해서 마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풀이 보면 여기에 요거랑 합동도 아니고 회전도 아니고 회전시켜서 좀 키워야 되는 닮음인 도형을 여기다 붙인 후 여기다 막 원이 그려짐을 알기도 하고 막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참고로 원이 그려지는 중3의 설명도 가능하고 그냥 닮음으로만도 되는데 자,
이 어이없음. 이거 중2 문제입니다. 네. 블랙라벨의 중학교 2학년의 닮음에 나오는 문제예요. 네, 내신 대비할 때 공부해야 되는 문제집이죠. 이거를 제가 실제 기하 3단계 수업에서 이 평면기하 아이디어 책을 다루는 거잖아요. 기하 3단계에서. 거기서도 이거 배울 때도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인 건데 요런 내용. 자, 한 문제에서 너무 오래 했어요. 자, 그다음에 블랙라벨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예전에 과학고 어떤 그 면접 문제로 나왔었던 건데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의 이제 쉬운 버전 문제가 요거거든요. 요건 이제 경시 문제도 있지만 이미 시중 문제집에서도 이미 많이 보는 문제예요. 이거 이제 훨씬 심화 버전 문제 이런 거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삼각비에 이거 잘못 썼어요. 제가 이거 복사를 잘못했네요. 요거 2-2 닮음에 있어요. 자, A급 수학 2-2 닮음에 이런 그림이 있거든요. 이 그림이 있고 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 곱을 얘 곱하기 얘를 ABCD로 표현을 하여라. 얘 곱하기 얘를 ABCD로 표현하여라. 이거 약간 심화까지 한 친구들은 아는 정리예요. 선생님 이거 설마 톨레미 정리예요? 근데 물론 2-2 정도를 심화를 한 친구들이 아직 경시급까지는 잘 안 가거든요. 한 3학년 정도 심화해야지 경시급도 이제 좀 맛을 보는데 이게 톨레미 정리라고 프톨레마이오스라고 유명한 이제 뭐 수학자입니다. 원에 관한 많은 정리들을 했는데 도형의 일부를 막 회전시켜서 여기다 만들고 하는 이만큼의 증명적인 이론이 있는데 이게 두 대각선의 곱은 여기 써있죠. 두 대각선의 길이 곱은 두 쌍의 대변의 곱의 합과 같다. 즉 답이요. A 곱하기 C 더하기 B 곱하기 D예요. 이 공식. 이거 증명하려면 이만큼 내용을 다 유도해야 합니다. 닮음을 통해서.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자, 좀 막막하죠? 자, 이거 그리 빠르게 볼까요? 그림만 보세요. 아, 똑같네. 자, 넘어갈까요? 자, 이거 제가 설명회 때 많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도 약간 성의를 보였어요. 무슨 성의 보이는지 보이세요? 그림을 내도. 그림을 그래서 뒤집었어. 신유형이야. 그림을 뒤집어서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페르마의 점이라고 해서 페르마는 여러 뭐 수학적이거나 약간 과학적인 부분에서 거의 끝판왕처럼 맞아. 불립니다. 거의 이 사람은 진짜 외계인이거나 천재거나 뭐 아니면 이 사람이 약간 찍는 감이 좋았거나 한 걸 수도 있지만 진짜 수학을 잘하긴 잘했다는데 정수에서도 거의 끝판왕으로 페르마의 어떤 소정리 내용이 나오죠. 그걸 통해서 이제 오일러 정리가 또 확장되는 거고 그리고 뭐 페르마 소수 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페르마의 점이라는 게 얘 합의 최소 어떤 삼각형에서 이거 길이 합의 최소가 되는 그 점을 찾아내는 이론인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머니들 다 아시죠? 이렇게 대칭해서 이렇게 가는 거. 대칭, 최단거리 가는 거, 대칭해서 일직선 가는 거 지금 다 알거든요, 애들. 이거 자체도 쉬운 편의 문제는 아니지만 페르마는 도형을 60도만 딱 회전시킨 후 이 길이 합의 최소를 얻어내는 방식을 역사상 아무도 못했는데 페르마 한 명 한 건데 아이가 그걸 풀어야 해요. A급에서. A급도 이런 데서 그 이론을 갖고 온 문제인 거죠. 자, 그림만 봅시다. 와,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 제목 자체가 경시급 이름이네요. 자, 요것도 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머리 꽉 맞는 꽃가를 쓴 그림이라고 좀 아이들한테 소개도 하는데 같죠? 그쵸? 같은 개념을 응용했습니다. 같아요. 피타고라스,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 자, 이것도 제가 실제 수업할 때 기하 3단계에서 아이고, 네. 안돼 방송이 나오네. 네, 잠시. 네네네. 네, 뭐 방송이 잠깐 나오네요. 일단 제가 좀 더 큰 목소리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소개할 때 여기 길이가 B인데 이때 BD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이거 숫자를 4, 뭐 3 이렇게 준다면 이 문제 얼마나 문제 나오기 쉬워 보이냐. 그런 말을 실제 제가 그림에서 3이라고 많이 소개했었거든요. 이번에 찾아봤더니 블랙라벨 문제집에 숫자가 저랑 상상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 그림의 비율을 새롭게 변형하지 않은 거죠. 이것도 복사하면 붙을 정도의 수준이 있죠, 그렇죠? 여기 숫자를 대입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것도 이런 이거 센 수학이라고 하면 그것도 비스텝입니다.
네. 비스텝은 그래도 아이들이 풀만한 문제라고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에 나왔고 블랙라벨 3-2에서도 나왔네요. 같은 그림입니다. 원리는 정확히 동일해요. 이게 이등변임을 증명하는 문제인데 이게 경시론인데 센 비스텝. 요즘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완벽하게 쉽기만 한 문제집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연산책 정도는 그나마 괜찮은데 네, 네, 네. 아주 간단한 뭐 이따 문제집 정리해주. 오늘 내용이 기네요. 그런 문제집들도 아주 쉽지만은 않아요. 자, 이런 그림. 자, 그림으로 보니까 편하시죠. 자, 저희가 특별히 많이들 사용하는 이 중등 문제집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어우, 참 어질어질하죠? 별로 간단히 이거 보자면 문제집들마다 이 문제집이 얼마만큼의 개념의 깊이가 소개도 되고 또 설명도 되어 있는지 정도, 그리고 문항수는 어느 정도예요? 라는 거. 이 문제집의 문항수. 심화 문제량. 자, RPM은 전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1에서 A급 수학을 뭐 10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RPM은 숫자 몇 정도 돼요? 네, 편안하게. RPM은 맞춰보진 않았죠. 뭐 한 2, 3. 그쵸, 2, 3이에요. 저는 2나 3. 그러니까 1은 아주 간단한 연산책을 했을 때 RPM이 2나 3 정도 되는 아주 기초 서적인데 여기서도 심화 문제들 막상 해보면 꽤 안 풀리는 문제들 꽤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런 데서도 그냥 아주 그러니까 쉬운 친구꼴 문제로만 돼 있으면 연산책과 차이가 없으니까 응용 문제들이 꽤 그래도 은근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개념 플러스형 파워 이게 문제가 좀 더 얘는 이제 워크북도 딸려 있으니까 유형편이 또 있잖아요. 개념편. 이런 식으로 개념이 여기선 좀 얘도 문제집 특성상 개념을 충분히 조금 좀 더 소개가 돼 있죠. 소개도 되고 문제 풀고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이런 문제집 잠깐 볼까요? 센이나 블랙라벨이나 A급 수학 같은 거 보면은 꽤 심한 문제들도 이름 정도는 써 있는데 수학적 원리가 뭐 별로 담겨져 있지는 않고 그냥 공식의 나열 정도? 사실상 혼자 공부를 누군가 이렇게 혼자 공부하기는 좀 불가능해 보이는 누군가 개념을 다시 자세히 소개시켜주고 좀 그 내용들을 이렇게 끌어주지 않으면 하기 힘든. 네, 그래서 네. 개념 소개되는 것 자체는 아주 깊이 있게 소개는 안 되는데 실제 심화 문제는 이제 그런 걸 써야 되는, 다루어야 되는 네. 문제들이 저는 이제 들어있죠. 개념에 대한 소개나 약간 심화까지 다뤄진 심화에 대한 개념까지 다루는 걸 보면 원리 해설이 개념을 좀 깊이 있게 다루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네. 심지어 여기서는 이제 후반 개념 쪽에서는 모든 개념도 조금 끌어갖고 와서 맞아요. 심화를 보는 그 연계성을 잡아주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요거 좀 높이 잡았고 일품 수학 같은 경우도 개념은 얘는 그러니까 좀 포지션이 달라요. 되게 간단하게 딱딱 나오고 참고로 원리 해설은 일품 문제들이 더 어려운 게 꽤 있긴 한데 원리 해설은 그 개념 소개에 조금 개념 더. 소개 쪽에서 조금 더 어려운 개념도 다루긴 하고 일품은 개념 소개는 정말 중등에 그냥 정말 잘 지켜준 정도 범위예요. 대신 심화 문제들은 조금 더 다루고 네. 있습니다. 최상위는 확실하게 고등이나 경시 경영의 개념도 소개를 하긴 네, 합니다. 맞아요. 뭐 체바의 정리, 재료권 정리 이런 것도 다 나오고 문항수도 좀 있긴 하고 그리고 뭐 심화 문제들도 좀 있긴 한데 뭐 요거는 뭐 별 3개나 4개 뭐 이 정도 선인 것 같아요. 블랙라벨 다 아시죠? 어머니들 뭐 시간 되시면 이거 캡처해놓고 저희 이거 흔히 공개하는 거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생각보다 저희 오늘 짧게 얘기하고 어머니 질문 많이 받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내용이 기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수학 뭐 교재 뭐 이거는 간단하게 어머니들도 이미 파악하고 계실 건데 뭐 이런 내용 RPM이나 개념 유형은 개념서로 좀 트레이닝용으로 많이 쓰고 센. 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런 문제집은 저 어떤 거냐면 어떤 문제집을 선택하느냐보다도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문제집별로 저는 이거는 만약에 기회 되면 저희 문제집별 학습 전략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제가 네네. 아이디어 좀 적어놨었는데 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 문제집이 세미나 RPM 문제집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일품 문제집 나쁘다는 거 아닌데 잘못 공부하면 개념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3개씩 있잖아요. 여기 개념에 딱히 원리는 없는데 근데 공식이 써 있어. 공식이 써 있으면 그냥 밑에다 대입하면 3개 중에 한 2개는 거의 풀립니다. 네, 맞아요. 그럼 하나 정도는 모르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이 그럼 이거 좀 도와주고 하면 자, 놀라지 마세요. 책 한 권을 이해하지 않고 풀 수 있어요. 맞아요.
책 한 권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무언가 열심히 했지만 진짜 성취도 거의 0에 가깝게 학습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근데 사실 센 같은 문제집 참 좋은 문제집이거든요. 센만 잘 보면 중등 센만 완벽하게 보면 고등을 공부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고요. 고등 센만 고등센만 진짜 완벽하게 잘 보면 웬만한 수능이든 네, 내신은 기반 다 되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시스템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잘만 보면 너무너무 좋은 문제집이에요. 괜히 유명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군요. 자, 뭐 A급, 블랙라벨, 최상 이거는 각각 포지션 좀 다릅니다. 여긴 창의사고력 문제 같은 것도 조금씩 있고요. 네. 수능형 문제들. 최상위도 그 어려운 문제들, 약간 스토리텔링 문제도 있고 A급은 좀 이런 느낌이에요. A급이 고통 구간은 가장 길다. 최상위는 원, 투, 쓰리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얘는 A, C, B, A. 이게 제일 길어요. 이거 막 어떤 단어 막 40문제씩 있고 어려운 문제만. 네. 최상위는 어려운 문제 막 5개 있고 끝날 때도 네, 있잖아요. 뭐 많아봤자 뭐 한 10개 예, 뭐. 물론 단원 심화 문제가 연결되지만 그건 그렇게까지 심한 거 네,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포지션. 근데 문제 보면 A급 원리 해설에서도 좀 어려운 페이지가 좀 있고 1품에서도 고난도 문제 어려운 페이지도 있거든요. 그런 거 A급 수준을 넘어서거나 그런 심한 문제도 꽤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줄을 세우기 너무 어려워요. 막 섞여 그쵸, 있어서. 그쵸. 자, 끝났습니다. 어머니 채팅에 박수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뭔가 브리핑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머니들 궁금하신 것들 답변도 드리고 해보도록 할게요. 또 이제 질문 나왔던 것 중에서 제가 정리를 해볼까요? 중등 대수 기하 심화로 A급 수학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하나요? 이런 거. 자, 일단 이 질문 정도 나온 것부터 간단하게 드리고 하나씩 좀 얘기해보고 어머니들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부분들 계속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이 질문이 저희가 이거 자체를 주제를 잡아서 했을 만큼 사실 이 질문에서 어떤 게 빠져 있냐면 언제 어디까지가 빠져 있어요. 언제. 언제? 네. 어디까지? 네. 지금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중학교 졸업하는 시점을 뭐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고등에 들어가기 전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고등 선행을 시작하기 전의 과정을 말씀하시는 건지 굉장히 이 얘기 자체가 너무너무 크고 네. 좀 얘기할 게 많은 부분이기는 하죠. 좀 원장님이 적당히 그 얘기할 선을 좀 제안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러면 네, 설명회 때 했던 그 40분 분량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40분 정도 시간 되시나요? 네. 일단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경시를 한다면 뭐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뭐 정도까지는 적어도 중등 다 끝나고 고등도 수학 상 정도까지나 이제 고등도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절대적인 그 시간표만 생각했을 때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중등에 대한 심화는 어디까지, 그러니까 사실 저는 꼭 A급이 반드시 선행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꽤나 자기가 중등을 적어도 2바퀴나 또는 최소 2바퀴 정도 제가 다지면서 자기 걸 만들면서 풀 수 있는 그 기회를 확실하게 갖고 고등 수학 상하 정도를 뭐 저는 이제 수학상을 기본 심화로 봐서 꽤 성취도 있게 보면 그 뒤로는 살짝만 반복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된 상태로 들어갔을 때 너무나도 오래 거기서 시간을 끌게 됩니다.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해 안 되고 또 보고 딴 특강 들어서 또 보고 계속해서 자기 걸 못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그런 것만 아니면 어느 형태여도 저는 고등 만약에 이제 지금 중학생이고 아직 중등 초반을 선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혀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계획만 잘 세운다면.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이들이나 어떤 선행이나 진로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늦지 않았다. 중요한 건 하나하나의 계단을 잘 놔서 그 아이가 충분히 갈 수 있는 이걸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마음 급해서 A급 초반에 넣죠?
어머니 혹시 그런 느낌 있나요? 이렇게 빨리 인터넷 어디 로그인하려고 할 때 채팅 빨리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막 계속 채팅 꼬이고 안 될 때 있거든요. 급하게 마음 먹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추천드리고, 아이 궁금하신 부분 저희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등선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물론 할 수만 있으면 중학교 졸업하는 시점에 최소 수투까지 뭐 시간 여유가 되면 수투까지. 미적분까지 하고 가면 참 좋아요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설프게 거기까지 진도를 가는 것보다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뭐 조금 아이가 늦게 시작했거나 아니면 이제 아무래도 중2, 중3 때는 아이들이 시간을 많이 낼 수가 없거든요. 내신이라는 게 이제 끼어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중3 겨울방학에 처음 수투를 접한다. 괜찮아요. 그 전 과정, 고등 상하, 수원 이런 거 정말 차곡차곡 탄탄하게만 봤으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투, 미적분, 뭐 기하, 진도 나가는 거 오히려 거기에서 날개 달고서 쭉쭉 뻗을 수도 있는 거여서 그건 그 아이가 얼만큼 기본기가 잘 만들어져 있는지 수학적으로 얼마나 이제 구멍이 없이 탄탄하게 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그 이후 과정은 얼마든지 저희가 쉽게 빠르게 차곡차곡 쌓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뭐 몇 학년 때는 뭐까지 반드시 진도가 끝나야만 한다더라. 그거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머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물론 아이가 잘만 따라오면 진도 쭉쭉 나가주는 것 정말 좋지만 시간 확보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지만 그것보다도 다시 되돌아가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게 진짜 시간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되돌아가지 않게 하려면 지금 배우는 걸 제대로 탄탄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좀 기억해 주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리고 요거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해할 수 있느냐가 수학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느냐는 수학의 가장 낮은 단계라고 볼 수 그쵸. 있고요. 네. 가장 낮은 단계? 그러니까 아니 더 낮은 단계는 이해 못해도 되니 외우기라도 해라는데, 이거는 모르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느냐 말고, 그래서 그 풀수 응용 있는지.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 관련된 문제를. 막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빠랑 함께 인강을 보면서 그 친구 한 중학교 6학년에서 중1 정도 넘어가는 시기였던 것 같은데, 뭐 미적분까지 거의 다 한번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 3-1 못 풀어서 3-1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 저희 사실 많이 만나죠. 그러니까 네. 부모님이 아이한테 하나씩 던져보면서 이거 이해되니? 이해된다고 해서 하나씩 모든 걸 한번 밟아본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말은 그렇듯해요. 큰 전체적인 범위를 보고 우리가 하나씩 해보자. 근데 그 범위가 너무 넓고 그러니까 뭐 하나 자기게 되지 않은 채 아무것도 안 풀리는 그런 혼란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고등 수업을 하면서 이제 과정이 올라갈수록 단계가 넘어갈수록 제가 판서하면서 답을 끝까지 내주지 않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판서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다음 뭐 할지 불러라고 하면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정말 합창을 하듯이 불러대는데 그럼 이걸 여기까지만 써줄 테니까 그 다음 과정을 너희가 계산해봐 하면 거기서 턱턱 막히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아이들이 직접 풀 수 있게 하려면 내가 계산하는 양을 줄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좀 수업 스타일도 바뀌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정도에서 살짝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수능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심화를 경시나 KMO, 평기하, 평면기하의 아이디어입니다.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사실 저는 저는 정답을 못 내려드렸죠. 이게 어느 느낌이냐면, 일단 수능 킬러 문제까지 잘 풀고 뭐하고 하는 그런 상위권 아이들의 상당수는 경시를 했습니다. 그렇긴 하죠. 반대로 수능 킬러 문제를 푼 아이들이 경시를 했기 때문에 경시를 하기보다는 그 똘똘하고 그걸 잘 갖춰오는 아이들이 경시를 풀 기회가 있고 경시 도전할 기회가 주어졌고, 경시를 도전하고 그런 것들로 역량이 더 많아진 친구들이 당연히 수능 킬러 문제나 그런 거 볼 때 훨씬 더 폭넓은 눈을 가질 수 있는 건 맞지만 네. 모두에게 이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봐요. 이걸 위해서 억지로 경시를 중간에 그 과정을 끼워 넣어야 된다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중요한 않은 건 거죠. 경시까지 이해할 정도로 중등을 심화로 해서 그 단계까지 가서 그걸 경험할 수 있느냐. 근데 저는 만약에 중등은 탄탄히 됐어요. 그럼 경시를 근데 어디 경시학원 가서 1, 2년 하고 싶진 않아. 그렇다면 준 세미 경시 수업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걸로 주말에 주일에나 이후에 특강 같은 거 들으면서 자기 걸로 준 심화적인 내용들
예를 들어서 제 기하 3단계 수업, 네, 또는 이제 조합 네, 같은 조합, 경우도요. 네. 조합도 확장됩니다. 네, 그런 고등학교 거를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게 이제 그 경시 역할을 하는데, 근데 수능 필러 문제나 그런 걸 위해서 경시 전체를 도전해야 하느냐? 그것은 시간이나 그 아이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반드시 꼭 필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아이가 좀 네, 지금 스케줄상 조금 시간 확보가 되어 있고 여력이 된다고 하면 경시 과정에 해당되는 그 공부 정도, 그 공부를 해보는 거는 분명히 도움이 되기는 하죠.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경시라는 어머니들은 큰 선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경시를 할지 말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경시 할까 말까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지 큰 결정인데 이 경시라는 이 선택은 심화에서 디지털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심화에서 아날로그로 쓱 넘어가거든요. 심화와 경시는 연결되어 있어요. 학교 시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시라는 부분은 중등의 심화를 하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단계로 올려가는 것이 맞는 거고 경시를 미리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결정보다는 중등의 심화를 충분히 잘 하시고 만약에 학교 시험에 대해서도 모든 킬러 문제는 그런 걸 해결하고 싶다면 그리고 상위권이 되고 싶다면 적어도 세미경시 정도의 내용을 먼저 담는 게 맞아요. 그렇죠. 세미경시 내용을 담고 담아보고 그래서 괜찮고 시간이나 상황이 되면 경시관도 가는 게 맞고 그렇죠. 네, 경시관부터 맞아요. 무턱대로 그걸 가면 이 좀비처럼 되는 친구들 많아요. 약간 너무 힘들고 뭐하고 해서 내신이랑 뭐 종합적인 학습 능력 다 깨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네. 저희들이 아이들 공부시키면서 이 아이들이 결국 이제 고등학생 때까지 정말 긴 마라톤을 해야 되는 친구들인데 중간중간에 이제 100m 달리기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번씩 번아웃이 된 친구들을 보면 거기서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은 진짜 네, 말할 수가 없죠. 자, 다음 거 한번 선생님 좀 봐주겠어요? 중등 대수와 기하를 심화로 A급 수학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어머니, 이 A급 수학 같은 경우에는 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선택은 아닌 것 같고요. 언제 볼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저는 대수 쪽이니까 대수를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A급 A 스텝까지 끝난 다음에 고등으로 넘어갈 것인가? 그건 좀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등을 이제 어느 정도 심화까지 하고 나서 고등을 한번 접하고 나서 고등 개념과 고등의 이제 기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 A급에 있는 A 스텝을 만나는 거, 그건 저는 정말 정말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는 A급의 A 스텝까지 볼 수 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순서에 대한 걸 좀 생각을 해주시라 하는 거죠. 저도 이 기하 쪽에서도 A급 수학에서 특히 이제 A 스텝은 전 중2까지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중3 쪽, 중2도 이제 달목 쪽 후반 문제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중3 것도 어려운데 그럼 중3의 그런 심한 문제들 기반 아까 설명 들으셨지만 다 경시입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로서 접해버리면 아이들한테는 너무나도 어렵고 막연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커리를 짜냐면 아이들한테 기하를 쭉 중등 걸 다 배운 친구들이 이제 고등 선행 정도 이제 할 때 고등 선행 정도 할 때 기하 제 거 기하 2단계를 보통 같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배웠던 걸 심화로 총 정리하는 기회를 갖게 되거든요. 그 기하 2 다음에 필요성에 따라서 2.5도 하고 이제 3단계도 하게 되는데 3단계 할 때 3단계를 또 배우거나 아니면 3단계 하면서 A급의 이제 A 스텝을 풀어보게 되면 거의 다 자기 손으로 풀리면서 이게 그 문제구나 하는 그 보는 역량을 갖춰줍니다. 근데 그 전에 배우면 막연히 너무 어렵고 자신의 것이 잘 되지 않아요. 수학은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근데 3단계까지 배우고서 이 문제를 경험하면 재미있어요. 네, 대수도 마찬가지예요. 고등을 이제 기본적인 고등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서 A 스텝을 보면요. 문제가 뭐라 그럴까요?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귀엽고 깜찍할 때도 있어요. 네. 고등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살짝 이렇게 변형해서 나온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걸 고등에 관한 이론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막하게 막연하게 문제만 가지고 접근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관련 이론, 관련 개념을 공부하고 나면 A 스텝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다음 거. 에스티메이트는 선행 어디까지 하나요? 최고 선행까지 하고 계신 한지연 쌤이 얘기해 주시죠. 지금 네, 수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투까지. 네. 수투까지 하고 있고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오픈반에서도 하고 이제 중학생들도 지금 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친구들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좀 어린 친구들은 수학, 상학을 잘 하는 게 좀 제일 우선인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경시 쪽으로 가더라도 주일회 정도나 뭐 수원이든 수투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모두가 상황들이 다 다르니까 저희가 이제 오픈반으로 이게 열었을 때 이렇게 쉽게 잘 열리지는 않더라고요. 수업 뭐 과정 높은 것들. 그런 건 이제 약간 팀이나 뭐나 그런 식으로 좀 운영됐던 경우들이 좀 있고, 지금은 이제 중학생, 현재 중2인가요? 중1, 2 친구들이죠. 중1, 2 친구들은 지금 수투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수투까지 네.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등선행. 자, 요거 좀 어렵고 이제 좀 중요한 무게 있는 질문인데, 고등선행 시 정석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본 정석으로 개념을 배워야 할 것 같긴 한데, 심화로 이렇게 센을 근간으로 안 하고 실력 정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이런. 일단 기본을 갈 때 정석으로 하는 이유는요. 문제집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인 게 좀 커요. 뭐 정석 같은 경우에 교과서 그리고 시중 문제집들에서 다루지 않는 개념까지 소개가 돼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수학 상에서 네. 5단원이 실수 단원이에요. 그 실수 단원이 이제 제목은 실수고 내용은 정수론에 기반되는 내용이 좀 나오는데 그게 정석을 제외한 다른 문제집에서 아무 데서도 다뤄지지 않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외의 단원들에서도 옛날 교육 과정에선 있었다가 지금은 빠져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의 문제집들은 교과서에서 빠지니까 개념에서 빼버렸어요. 문제만 남기고. 근데 정석은 그 관련 개념까지 교과 외의 과정이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요. 그것 때문에 일단 정석을 기본 과정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개념의 왜냐하면 총량이 제일 자세하고 꽤 깊고. 네, 제일 많아서. 그 개념을 배운 상태에서 심화 문제를 푸는 것과 그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심화 문제를 푸는 건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그리고 심화 과정에서 센을 근간으로 하지 않고 실력 정석을 하는 이유는 이건 저는 지역적인 문제, 지역적인 특징이 더 크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저희 이제 대치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실제 고등학생 친구들이 만나는 그 고등학교 내신 시험이죠. 내신 시험이 실력 정석 연습 문제를 일단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을 보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센은 어디까지나 부교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역이 대치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심화를 할 때 센을 가지고 탄탄히 가는 것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 아이들은 결국 고등학생이 됐을 때 실력 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 스타일의 문제들을 무리 없이 줄줄줄 풀 수 있어야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력 정석을 기반으로 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네. 저는 뭐 그냥 그런 얘기도 드리고 싶네요. 이제 대치가 성공하는 아이들의 수가 가장 많고 상위권, 실패나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수도 제일 많은 것도 같다.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역량을 갖춘 친구들도 커리를 잘못 좀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 수학이라는 건 진짜 하나하나 원리를 이용하고 자기한테 수준에 맞는 것만 잘 트레이닝하면 진짜 대부분 다 이거 가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안 맞게끔 앞에 높은 걸 이렇게 해놓으면 아이가 자기가 계속 이게 안 넘어지니까 나는 수학을 못하는 아이, 무기력. 난 어차피 쟤네들을 따라잡을 수 없어. 근데 사실 이 친구들도 기본적인 진짜 잘한 소양이 친구들이에요. 진짜 좋은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한국에서 수학 참 못하다가 외국 전학 갔더니 자기가 학교 대표돼서 온 애도 있어요. 네. 학교 대표로 경시대회 나와서 네가 막 그런 경우들도 있고 진짜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자존감도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런 자존감이나 그런 걸 또 떠나서 순서대로 맞게끔 자기에게 도움이 되게끔 그 컬이 저는 솔직히 제가 많이 보는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컬을 좀 올바르지 못하게 타고 있다고 좀 생각은 들어요. 사실 이 방향을 잘 잡아주는 건 우리 어른들의 몫이거든요.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뭐 저는 다음 과정을 이렇게 공부할래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거여서 부모님, 선생님들이 사실 그 과정들, 이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 그런 걸 중간중간에 적절하게 좀 네, 수정도 해주고 방향도 잡아줘야 하는 그게 저희들 역할이죠. 저희가 해주겠습니다. SMED가 연락 주세요. 자, 그다음 SMED 세미 경시 수업은 아까 얘기 드렸었는데요. 저는 만약에 중등이 끝났어요. 제 기하 2단계 수업이 사실 그냥 중등을 심화로 정리하는 개념이지만 지금 교육 과정에서 빠져 있는 기하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심화로는 다 존재합니다. 네.
심화는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 거나 원리들을 배우려면 이 기하 2단계 역시 전 준 세미경시에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고등 과정을 정석으로 진도 나가야 빠진 내용까지 공부하듯이 기하 기하 2단계가 2단계 책을 봐야 교과서에 없는 내용까지 볼 수 있다는 사실 말씀이신 어떤 거죠. 중등에서 다뤄지는 기하의 어떤 개념의 총량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교육 과정에서 뭐 피타고라스를 중위로 내렸다가 뭐 원이랑 삼각비 위치 바꿨다가 통계를 앞으로 붙였다가 뒤로 붙였다가 뭐 이런 정도 변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그럼 총량에 해당되는 문제의 심화적인 양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개념들을 자꾸 덜어내요. 빼라고. 이게 너무 어려워. 이거 빼. 학습 부담 줄여. 근데 문제는 다 남아 있거든요. 그것은 그런 개념들의 응용이나 심화인 척 같지만 사실은 예전에 있던 그 개념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보려면 기하 2단계도 요즘은 세미경시 준급이고 기하 2단계 끝에서도 경시 이론들을 좀 다뤄주거든요. 네. 기하 2단계가 좀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기하 3단계 그리고 기하 3.5도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제 수업에 조합 심화 수업이 있어요. 전 조합 수업 친구들한테 정말 많이 이제 추천을 하는 게 물론 고등 과정에서 조합이 있어요. 이제 수하에서 저 뒤쪽에 순열 조합이 나오고 또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 또 이제 확률 이제 그 확통이 나오는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고등 과정에서 조합 쪽, 확률 통계 이쪽이 약간 소외받는 과목이기는 해요. 선택하는 친구들도 많지도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 시수도 그렇고 수업할 때 거기서 이제 다뤄지는 개념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친절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조합 수업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 과정에서 그냥 확통을 공부하면 아이들이 뭐 이렇게 중간에 뭐가 빠진 것처럼 그냥 공중공중 뛰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조금 받을 수가 있어서 저는 친구들한테 물론 수하에도 순열조합이 있지만 이거 너희들 여기서 정말 제대로 좀 조합을 공부하려면 순열조합 여기에서는 너무 개념 같은 게 이론 같은 게 너무 적다. 시수도 우리가 충분히 못한다. 조합 수업 듣고 가자 굉장히 많이 추천하는 수업이에요. 듣고 가면 또 아이들이 확실히 어떤 경우를 좀 따지는 문제들 그런 네. 거에서 보는 눈이 넓어져요. 이게 대수에서도 과정이 높아지면서 경우를 나누어서 문제 푸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방정식 같은 것도 A가 0일 때 0이 아닐 때 나누는 것처럼 시작해서 뭐 이제 어떤 2차 방정식 같은 문제에서도 한 문자가 가질 수 있는 값의 후보들을 이제 찾아요. 각각의 경우마다 만약에 이 경우면 만약에 저 경우면 막 경우가 3가지씩 4가지씩 이렇게 나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조합을 경험한 친구들은 그 경우가 나뉘어지고 각각의 경우에서 다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확실히 적어요. 그건 있더라고요. 조합 중요합니다. 조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어머니들 궁금해 하셔가지고 옆에 과정 써놨습니다. 기하 3단계는 혁명기하의 아이디어라는 책 아까 이제 소개했었었죠. 기하 3.5단계는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이라고 대표적인 혁명기의 아이디어랑 이제 거의 동급이 비슷한 벽을 이루는 책인데 거기 있는 기하 부분만 딱 발췌해서 이제 진행하는 내용인 거고요. 참고로 3단계랑 3.5단계의 문제적인 난이도나 부분은 꽤나 비슷합니다. 약간의 범위는 다른데 비슷하고 대신 참고로 제 과정에서 3.5.5는 3보다도 더 높은 이유가 아이가 먼저 문제를 풀 기회를 줍니다. 이제 3단계나 2단계는 제가 먼저 많은 걸 알려주는 형태의 수업이고 근데 이제 5는 아이들한테 이제 3단계 정도 수준의 너희가 트레이닝이 됐다면 심화를 보는 눈을 가졌으니 이 경시 문제를 너희가 먼저 증명해 볼래? 이거 너무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되면 이제 왜 근데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나 그런 걸 3단계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증명 문제라는 그 부분을 아이들이 3.5까지 가면 자기 손으로 풀리면서 제일 재밌어 합니다, 이제. 그리고 사실 이렇게 끌어주지 않으면 그 문제를 고민할 시간, 고민할 기회를 아이들이 어디 가서 이걸 갖겠어요. 사실 대부분은 주어진 시간 동안 과제를 해결하기도 바쁜 스케줄 속에서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고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 문제는 내가 먼저 한번 고민을 해봐야지 이것까지 기대하기에는 어쩔 수 없이 내 아이들은 아이들이니까. 네. 자, 지금 어느 정도 질문은 좀 마무리된 상태인데 혹시 어머니들 지금 써고 계시거나 쓰고 계시거나 그런 거 있으면 엔터 한번 쳐주시고 또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빨리 써주시고
뭐 이제 요번에 이제 어머니들이 신청하시는 페이지에 같이 있었었지만 10월 3일이랑 10일에 저희가 그때가 이제 각각 월요일인데 공휴일로 좀 대체 공휴일로 잡혀 있는 날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킬러 문제 특강이라고 해서 이 수업에서의 목표는 이 킬러 문제들 풀 수 있는 아이들 오세요, 심화까지 다 된 친구들 오세요가 아니라 이런 형태의 문제들도 있단다라는 그런 걸 좀 경험해보는 정도 차원인 거고, 기하는 보조선 같은 걸 긋는 원리나 그런 걸 좀 트레이닝 해주려고 좀 심한 문제들도 많이 소개하지만 그런 보조선을 긋는 원리, 이런 문제 속에선 이 보조선을 생각하는 것이었어야 됐다. 그런 걸 좀 얘기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유익할 거고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자, 뭐 요 정도 얘기해 봤어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얘기 주시고 12시네요. 이제 12시 이제 밥 식사하실 시간 됐죠? 저희 오늘 네, 일단 진철 쌤도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훨씬 더 네. 풍부했을 건데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고 저희가 또 이제 어머니들과 이제 얘기해 봤으면 하는 걸 이렇게 계속 만들 거니까 네, 계속 와서 관심을 가지고 좀 계속 네, 해주시고 해주시면 학습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는 저희가 실장님들과 저희 선생님들도 서로 이제 세미나도 많이 하고 대화 많이 해서 누구한테 물어봐도 같은 올바른 답을 찾아 드릴 수 있을 겁니다.